그럼 다음 이어서 우리 허준수 그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님의 이렇게 그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고요. 저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제 잠시 맡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이고요. 우선 제가 와서 좀 깜짝 놀란 거는 선진사회복지연구에는 제가 굉장히 생소한데 앞서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그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사회적 기업, 저출산, 베이비 부모,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시기적절한 이런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지금 금요일 이 시간이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이 정도 모임은 어디 무슨 거기 학회 넘버는 그다음에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메모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좋은 이슈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되는 그런 어떤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경준 교수님은 항상 우리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식 사회복지 전달체계, 비공식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그런 훌륭한 학자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또 저는 이제 좀 정책보다는 이제 그 중범위 이런 실천 쪽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제 홍경준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또 저도 많이 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의 핵심은 이제 지금 대선이고 총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복지에 대한 담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양분됐던 성장이냐 그 다음에 분배냐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분배에는 복지와 이런 보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나누어서 굉장히 그 승산 없는 그냥 갈등만 계속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정말 몇십 년간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여러 나라에서 고민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배, 그다음 분배를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해서 홍 교수님의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두를 우리 홍경준 교수님은 복지와 고용의 컴플리먼트 어떻게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제나 노동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식이 부족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배분, 재분배,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 그 다음에 경제성장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좀 잘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97년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복지 체제의 그 특성을 규명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전략과 아이디어로 나갈 것인지를 이제 잘 규명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토론자의 역할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전략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육아, 가사, 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인바운드 전략 중에서 홍 교수님이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저희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홍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앞부분에 복지와 고용의 상업 보완성의 인식, 중요성의 인식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복지와 고용의 상호 보완성을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상호 보완성을 결여시키는데 현재 노동복지제도와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뭐고 그거를 함께 엮어나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동의하고 스웨덴 경우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합니다. 굉장히 동의를 하고 개신교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전통도 유사한 거에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되게 큰 나라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좀 다양성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 공동체의 어떤 복지국가의 방향과 홍 교수님이 얘기했던 유럽 자유무역에 속한 스웨덴, 노르웨이, 특히 노르웨이가 이제 고용과 복지를 잘 연계한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논문의 많은 부분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불평등 축소, 완전 고용, 포괄적 복지라는 성과를 연대 임금 중앙교섭, 그 다음에 적극적 노동 시장을 통해서 달성됐다고 서술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나 복지국가의 모형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기제나 전략들을 현재 우리 2011년 이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외환위기 전에 우리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복지의 탈정치와 복지의 저발전, 개혁복지의 발전, 그 다음에 히든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 확대를 하고 이제 정확하게 규정이 됐는데 개발국가형 복지체제 붕괴 이후에 특히 IMF 외환경제 위기에 지금 15년 동안 우리 사회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게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득의 양극화, 그 다음에 고령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난 15년간 우리는 어느 쪽으로 와 있는지 그런 특성을 정확하게 규정이 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연구 발표의 핵심적인 상호 보완성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또 갈등하는 그런 운명도 있고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러면 노동 전반적인 우리 한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제도가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결합이 통합이 필요한지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애주기의 사회적 위험 분산으로 해서 노동시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와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안으로 진입할 때 아주 그래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상호 보완성과 좀 연계돼서 인바운드 전략과 아웃바운드 전략이 연계됐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약간은 분리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아웃바운드 전략과 인바운드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시했던 부분, 특히 이제 아웃바운드 전략,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의 고령화, 그 다음에 특히 또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매년 30에서 50만 명씩
정년제도가 안착이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지금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어르신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1,000만이 되는데 과연 이런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어떻게 국민연금과 결합해서 이런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일시 퇴직금의 문제, 그래서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만들고 망하면 또 이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건강보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 항목이 정말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만성질환과 중증의 환자들이 또 그 다음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왜 빈곤화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 의료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과 복지를 좀 이렇게 함께 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역할도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는 단순히 이제 지역에 있는 고용안전센터에서 실업자가 생기면 실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굳이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일부 지식정보사회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함께 그러니까 복지와 고용을 함께 해서 가는 뭐 외국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실업자라도 도태되지 않고 다시 사람이 원하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케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홍 교수님이 얘기했던 전달 체계가 정말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중시킨 게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90%를 민간 보육시설에 다 맡겼고 그다음 외국이 지향하는 보육체계의 공공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의 제공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런 문제하고 이렇게 다 연관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중산층 중심의 어떤 주택 개발을 좀 지향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빈곤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층별 소득별 차등해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 바우처 제도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얘기해서 좀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밖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특히 북유럽에서 성공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획기적인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실직자 개인별 맞춤식 훈련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는 임금 서포트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마다 이제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그 공공근로의 급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어떤
보충적인 급여를 해서 생활상의 안정을 이루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분히 급여를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공공 근로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연대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어떤 그 일자리를 나눌 때도 개별 근로자의 직업적인 특성을 조금 고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그런 전달체계를 가능케 하는 행정가나 전문가,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어떤 중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훈련 부분에서 저희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그 고등교육,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게 김영삼 정부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식이나 독일식처럼 중등 레벨에서 산업계에 갈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임금을 실업계나 그 다음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대학이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 그다음에 전 계층의 능력에 따라서 실제적인 직업 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 직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대학의 어떤 내실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와 가사, 그래서 뭐 일가 가정의 양립, 그래서 하는데 지금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첨예하게 좀 대립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현장에 그 맞벌이 가정의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직장 보육 시설의 제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실련에서 전체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얼마나 직장 보육 시설을 제도화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할 그 노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비 부머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냥 그 비공식 어떤 가족에 맡길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년 연장의 문제,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준해서 고령자 고용 촉진 부분도 청년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좀 상반되는 느낌도 있지만 이미 고령화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년 근로자들도 다양한 실제적인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지역사회에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 중심으로 모든 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로 가보면 이제 광역도,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끌어집니다. 어디에 시민이 있습니까? 어디에 주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 조달과 그 다음에 조세 증대를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법피세, 부유세 도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첨예한 부분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잘못하면 정권의 재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보험의 그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토론문에는 어떤 걸 썼냐면 대기업과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얘기하는데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 후생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면 자녀들까지 해외 유학에 가는 비용을 다 지급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하로 가면 임금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비, 주거 문제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는 그 근로자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대기업 같으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후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정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했던 생각이 모든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아까 홍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복지국가에 주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 사업,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다문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하는데 고용노동부, 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뭐 시청, 광역도 다 난립돼서 이게 장기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통합하고 그래서 부분별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 주민조직, 시민들이 협력하는 게 우리 이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드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허준수 교수님과 발표하셨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네덜란드 총리 빈콕 총리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복지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합리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그 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지역 단위의 시민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허준수 교수님께서 이제 홍경준 교수님의 많은 그런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제가 고용노동부 이정환 과장님께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 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우리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지역 단위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홍경준 교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홍경준 교수님 답변이 이어진 다음에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허준수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미출 선생님 코멘트도 감사합니다. 동께서 말씀하신 걸 좀 엮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준수 교수님께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의 고용과 복지의 연계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들,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좀 이따 다른 분 토론에서도 현금 지원보다는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좀 같이 연결져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위 고용과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도가 잘 작동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스웨덴에서는 임금 협상 단위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총과 노총 사이의 어떤 중앙 수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대임금 정책을 하면 생산성이 좋은 기업은 이득을 보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좋은 기업은 개별 교섭을 할 경우에는 훨씬 그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될 텐데 산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니까 생산성이 좋은 기업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여력보다는 임금 지불이 적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한계 기업은
어렵죠. 한계 기업은 그 임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망하게 됩니다. 경제가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본의 신규 축적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을 찾아 움직이도록, 시장 원리를 따라서 찾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계 부분에서 구조조정된 근로자들입니다. 이 근로자들은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장치가 아까 제가 복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계 부분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고 새롭게 창출된 신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일련의 선순환 과정을 되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970년대 중반까지. 1970년대, 80년대가 들어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규 성장 부분의 창출이 과거처럼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왜?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됐거든요. 어떤 나라,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니까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이 예전같이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연대임금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실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줘야죠. 그 새로운 일자리가 뭐였을까요? 사회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정부 부분에 의해서 스웨덴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스웨덴 복지국가가 유럽 복지국가들보다 커졌던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이전까지 스웨덴 복지국가가 유럽의 다른 복지국가들보다 사이즈가 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웨덴은 사회 서비스 중심형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복지국가가 그러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부분이 지나치게 커졌고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재정 적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럼 스웨덴의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연대임금 정책과 중앙 수준의 산업 임금 협상 제도가 한국에 그대로 도입되면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다릅니다. 이런 제도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웨덴이 사회 서비스 확대했으니까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현금 지원 없이 사회 서비스 위주로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현금이 확대되어야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어야지 사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세 번째, 사회 서비스는 사람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사회 서비스 확대가 되려면 전달 체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한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사용하는 보육 예산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줄 때와 어린이집에 지원한 두 경우에 어느 것이 더 한국에서 실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이거는 그냥 쉽게 서비스 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 선언적으로 규범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제나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 한국이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고려들이 별로 없었다. 특히 고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고용과 복지 연결을 말씀드린 것이죠. 물론 크게 보면 고용도 복지의 중요한 한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고용 확대가 필요하죠.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아마도 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겠죠.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가족들이 뭐 아빠 엄마 애들 모여서 저녁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근로시간 단축하기 힘듭니다. 기업이 반대해서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되나요? 야근을 해야지 야구 수당을 받거든요.
그걸 해야지 아이들 학원이라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하면 임금 삭감해야겠죠? 임금 삭감하면 애들 학원 못 보내죠? 몸 아플 때 병원 못 가죠? 그러니까 반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복지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의료와 관련된 문제, 보육에 관련되는 소비 지출을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임금이라는 형태로 전환시키면 일종의 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거 알지만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위한 임금의 축소, 이거는 노사 양쪽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딜이 필요한 것이죠. 여성의 경력 단절 없는 노동시장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고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고용의 문제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러싼 제도적 장치들이 그 순응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복지제도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하나하나에 있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포괄하는 정책들의 범위가 워낙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제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